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번 정부 들어서 속도가 계속 늦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지금 현재 7월 말에 또 예정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이것 때문이라도 이제 분양 공고라든가 또 물건 공급이 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공급은 줄이고 규제는 강하게 뭐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의 주택들은 거래가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조금 가격력이 경쟁력이 좀 떨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과 경기 일대로 집중되는 수요들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의 대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과 또 다른 개념이죠. 소규모 정비 사업은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전면적으로 이제 철거 후에 재조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규모는 작게 진행하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뭐 굳이 포함을 시키자면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항상 발생하는 부분이 지역주택조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그대로 두고 현재 철강이라든가 기본 골조는 그대로 두고 그 주변으로 현재 높일 수 있는 부분 또 옆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 또는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또는 현재 기본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보강을 하겠다. 말 그대로 리모델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물론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만큼 실제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분당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얘기를 했다가 그마저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뭐 개별적인 차이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시간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2013년도부터 진행돼서 2014년도부터 법으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용적률이라든가 그 지역적인 현안에 맞춰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인 틀은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15년 이상. 지금 현재 재건축은 30년이죠.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조건이 1차적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을 증가시키고 부대 복지 시설을 확보한 후에 실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매력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좀 새 아파트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큰 틀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의 어떤 입맛에는 맞지 않는 상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 수직으로 증축하는 부분이 보통 한 3개 층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요. 기존의 층수에 한 3개 층 정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반 분양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조합은 이게 조합이 결성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 굉장히 따져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건축을 비교를 해보면 리모델링은 골조가 유지가 되죠.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뭐 재건축이 당연히 완전히 철거 후에 새로운 이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준공후 15년 이상, 재건축은 준공후 30년 이상. 등급을 봤을 때는 B등급 이상 수직 증축 가능하고요. 또 C등급 이상 같은 경우는 수평 증축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재건축은 D등급이나 E등급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더 진행이 되어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한 거고요. B등급 이상은 그냥 수직으로도 증축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실제로 얼마 안 된 아파트들 15년 정도 한다면 그렇게 뭐 오래된 아파트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주택을 현재 증축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 또 C등급 정도는 돼야 옆으로 높일 수 있는 수평 증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적으로 수직 증축 가능한 부분이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통과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수는 기존의 15% 이내만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가 있으면 기존의 세대에서 15% 이상 이내에만 이제 먼저 어떤 증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재건축은 제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의 용적률이라든가 세대수를 검토한 후에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이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령사항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정비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령 자체가 지배되는 법령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준공 후 15년 이후 추진 가능한 부분이 리모델링, 30년 이상이 이제 재건축, 그다음에 용적률 제한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세대수 증가가 15% 이내이기 때문에 뭐 용적률 제한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 없죠. 그리고 또 임대주택 비율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을 진행했던 부분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간혹 나오긴 하나 재건축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준공 30년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재건축이 더 가능할 수밖에 없는 형태고요. 말씀드린 재건축 이렇게 임대주택부터 기부 채납까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의 규제 사항들이 많다 보니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사업 단계를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부터 안전 진단, 정비구역 지정,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만 가더라도 몇 년이 걸립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도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승인까지 가는데도 또 몇 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동의할 수 있는 동의율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느 정도 적극적인 참여율이 떨어지게 되면 조합 설립 승인이라든가 추진위 구성 자체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시행인가도 그만큼 오래 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보통 1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도 보는 이유가 당연히 이런 절차들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또 거쳐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이제 참고가 돼야 된다 보시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 계획을 잡고 1차 안전 진단을 하고요. 1차 안전 진단을 하고요. 조합 설립부터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부터 먼저 할 수 있고요. 현재 거주민들 상대로 해서 그냥 조합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진단 걸친 후에 건축 심의를 신청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조건들 현재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이 수직 증축이 가능한지 또는 현재 수평 증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따지겠죠. 1차 안정성에서는 수평 증축은 제외한 안정성 검토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사업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리모델링 허가라고 합니다.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게 리모델링 허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안정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요. 뭐 실제적으로는 1차 안정성 검토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형식적인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계획이 이제 신청이 되겠죠. 리모델링 허가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건축 심의를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이 단지는 실제로 수평보다는 수직이 맞는 것 같다. 그렇다 한다면은 수직으로만 증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따져본다는 얘기죠. 그다음 바로 이주 및 철거가 들어갑니다. 철거라는 건 별도로 뭐 철거할 게 따로 없지만 기본적인 골정 그대로 두고 부속적인 부분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은 손을 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도 들어간다. 그다음에 2차 안전진단 수직 증축 제외한 후에 착공이 들어간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또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뭐 조합원 입장에서는 재건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 단지나 아니면은 인기 지역 또 현재 수요가 집중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강남 3구 지역 중심으로 해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돈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모델링 사업에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공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주변의 대지나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조망권이라든가 현재 주변의 도로 이런 것들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과 어떤 접촉이라든가 지나친 간섭이 있으면 안 되고요. 도시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면서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축 후 기능 향상을 고려해서 건축법 시행 규칙에 정하는 규모나 범위 내에서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과 건축법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정비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단지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업 증축의 범위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승강기, 계단, 복도 이런 거 넓힐 수 있고요.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에 있는 화장실이나 창고 및 거실 손댈 수 있죠. 거기 주택법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까지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나 층수 또는 층별 세대 수를 높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물론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도 리모델링이 들어가겠죠. 꼭 주택이 아니어도 리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강기 계단이나 주차시설이라든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 외부 벽체를 조금 더 보강한다거나 아니면 통신시설, 기계설비가 너무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한다거나 화장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오래되게 되면 당연히 부식이 되거나 조금 노후화돼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 꼭 손을 봐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도 현재 법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2013년도 진행된 부분에서 이제 서울시는 50세대 이상까지도 중축이 가능한 리모델링 사업을 2025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계획 자체가 이제 수정돼서 가결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세대 수를 50세대 미만으로 봤다 한다면 이제 50세대 이상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15%가 50세대가 안 될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대 수를 50세대 이상까지도 증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총 4,136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리모델링 사업 대상 아파트 단지가 2,416개 단지 정도 됩니다. 15년 된 아파트들. 준공후 15년 된 아파트가 58.4%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한 부분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재건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모델링 시 50세대 이상 중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된 부분이고요. 수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대수나 주차장 확충으로 해서 예전에 단지들이 주차장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단지를 확충을 하고 지하 공간을 확보를 한 후에 지하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어 줄 거냐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리모델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형 수직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옆으로 펼쳐지느냐 기존에 현재 기본적으로 주택이 있는 부분에 옆으로 해서 현재 이런 부분을 증축할 거냐 뭐 이런 부분까지도 따져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 특히 강남 3구 지역 중에서도 송파 지역에 있는 성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내 최초 수직 증축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진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사업의 성패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송파구 지역이 열악한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은 대부분 다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꼭 주목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세대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하반기 내년부터 착공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현재 42세대가 늘어나고 지상 2층에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짜리 건물이 지하 한 층을 더 팝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 공간이 더 확보가 되겠죠. 지하 3층부터 지상 18층까지 말씀드린 대로 3개 층 정도 올린 거죠. 그리고 용적률은 430%까지 현재 또 40.1%의 건폐율까지도 현재 따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적률 건폐율 사건 조건들이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단지라든가 소규모 단지에는 맞는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한다면 어떨까?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